검찰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6천여 건의 문건 중엔 사측이 노조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정보까지 수집해 정리해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삼성이 노조원과 가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서 노조 무력화 전략에 활용한 걸로 보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도와온 도태우 변호사가 올해 열릴 1심 선고의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중계 결정은 재판부의 고유 권한이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국이 미국산 콩과 자동차, 항공기 등 106개 품목에 대해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오늘 새벽 중국의 1,300개 품목에 대해 같은 세율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 데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13년 만에 평양 공연을 마친 우리 예술단이 오늘 돌아왔습니다. 남북이 같이 한 마지막 공연은 12,000명의 관객들이 함께 했는데 윤상 예술감독은 남북 공연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나면 너무 아쉬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현직 공군 상사인 외삼촌 박모 씨에게 2시간 가까이 폭행을 당해 숨진 A군 부검결과 효자 손으로 때렸다는 박 씨 진술과 달리 A군 온몸에 멍자국이 있었습니다. 박 씨가 과거에도 A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돼 가족이나 학교가 아동학대를 방관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사전 면접을 핑계로 성희롱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아쉬운 아르바이트생들 역시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봄꽃이 한창인데 설악산에는 5cm의 눈이 내려 다시 겨울로 돌아간 듯한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눈과 비로 미세먼지는 말끔히 씻겨나갔는데 찬바람이 따라 들어와 때늦은 꽃샘 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쓰지 않는 축사에 300톤의 흙더미가 쌓여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고구마 껍데기와 밥뼈 등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비료로 가공되었어야 할 음식물 쓰레기가 왜 말 한가운데 방치되어 있는지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름 없이 달리는 일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수소 전기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룸은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에서 노조원 사찰까지 이루어진 의혹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문건에는 노조원 가족의 정보를 담은 것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가족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쓰였는가? 한때 빗나간 국가의 정보기관에서나 하던 일을 왜 기업이 했는가? 오늘 뉴스룸이 다시 삼성 관련 보도를 앞머리에 올리는 이유입니다. 이들 문건에는 문제 인력을 지칭하는 MJ라는 용어나 증거 수집을 뜻하는 체증이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이와 같은 용어는 2000년대 초에 노조를 감시하는 문건 그리고 2013년 논란이 됐던 S그룹 노사 전략에도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즉 삼성의 노조 와해 작업이 장기간 이어져 왔다는 정황입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가 출범한 지 3개월 뒤인 2013년 10월 충남 천안에서 노조원 최모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곧이어 2014년 5월엔 부산에서 노조원 연모 씨가 또 목숨을 끊었습니다. 당시 노조 측은 삼성전자가 노조원들에게 일부러 일감을 안 주고 표적 감사를 실시하면서 자살로 이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확보한 삼성전자 인사팀 내부 문건엔 사측이 노조원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검토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13년 7월 삼성전자 서비스지회 노조의 출범 즈음 작성된 문건엔 단계별 대응 방안이 적혀 있습니다. 회유를 하거나 압박을 해서 명예퇴직을 유도한다는 겁니다. 특히 개별 노조원에게 어떤 방안을 적용할지는 노조에 가담한 정도 외에도 가족들의 신상 정보와 경제 형편까지 두루 고려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할수록 사측에 협조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해당 문건에는 일반적인 인사팀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검찰은 정보 수집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식이 동원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현재 검찰은 삼성전자 인사팀 직원의 외장 하드에서 확보한 문건이 작성된 2013년 이후의 상황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훨씬 전인 2000년대 초에도 노조를 억압하고 불법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삼성의 노조가 공개했습니다. 문제 사원을 전향시키라거나 전향이 안 되면 체증까지 불사해서 퇴직시키라는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삼성 일반 노조가 공개한 2002년 임금 노사 추진 전략 문건입니다. 이 문건은 삼성 SDI 인력개발팀이 2001년 12월 대외비 형태로 삼성전자 본사에 보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5대 전략 가운데 MJ, 즉 문제인력 제로화 전략 수립이 최우선 과제로 적혀 있습니다. 삼성 노조 등에 따르면 MJ는 삼성이 노조를 설립할 만한 문제 사원을 표현하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 MJ라는 표현은 2013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S그룹 노사전략 문건에서도 나타납니다. 또 최근 검찰이 압수수색을 해서 분석 중인 노조 무력화 관련 문건에도 들어있습니다. 노조 활동을 문제시한 표현이 20년간 뿌리 깊게 사용됐다는 겁니다. 특히 문건은 사업장별로 문제 인력이 몇 명이라거나 이듬해 전향할지 퇴직할지 등의 예상도 담겼습니다. 전향이 가능하다면 면담하거나 설득하고 안 되면 체증을 해서라도 징계해고 혹은 희망퇴직을 유도한다고 돼 있습니다. 또 다른 문건은 네 사람 만들기 활동 실정 및 계획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었습니다. 걸림돌이 되면 사전에 전향시키고 안 되면 네 사람 만들기 활동으로 사전 조치한다는 게 목적입니다. 이 문건엔 삼성이 아니면 알지 못할 사원 명단이 A4용지 한 장에 빼곡히 적혔고 이들을 담당할 간부들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담겼습니다. JTBC 이지혜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법원의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법원은 사법사상 처음으로 선고 생중계를 결정하면서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금 반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을 도와온 도태우 변호사는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앞에는 지지자들도 모여들고 있습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연장됐습니다. 그러자 도태우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사임했습니다. 물러났던 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형량 등을 중개할 수는 있지만 18개에 이르는 범죄 혐의 모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을 생중계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앞서 국선 변호인단도 비슷한 주장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비판적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미 지난해 10월 형사 변호인으로서의 지위가 없어져 가처분 신청을 내기에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도 변호사는 개인 자격으로 신청을 냈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오늘 생중계에 대한 세부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중계 도중 일어날지 모를 법정안의 소란을 막기 위해 개별 언론사의 촬영을 금지합니다. 또 방청객들의 모습은 카메라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경찰과 협의해 법정 안팎의 경찰 병력 배치 계획도 마무리했습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주목되는 것은 앞서 공범들이 줄줄이 유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특검과 검찰의 수사가 그만큼 탄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물증과 진술이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 전 대통령을 지목한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선미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 18개 중 15개는 이미 진행된 공범들 재판에서 유죄로 판결됐습니다. 주요 공범들 대부분 1심과 2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먼저 박 전 대통령과 삼성 뇌물 등 11개 혐의가 겹치는 최순실 씨에겐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블랙리스트 공범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4년을 받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문건 유출을 공모한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수사팀이 법정에 내놓은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이 유죄 판단을 내리는 근거가 된 겁니다. 그동안 검찰특별수사본부와 박용수 특별검사팀은 모두 5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선고가 내려진 49명 중 김홍탁 전 모스코스 대표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박 전 대통령 미용사 정매주 씨 등 3명만 무죄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인 탄핵 대통령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부 지지자들은 과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장과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 등을 관을 연상시키는 나무상자에 붙여서 비방하는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 당일에는 법원 주변에 지지자 수천 명이 집회에 참여할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경찰은 불법 행위를 엄단할 방침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관 모양의 검은색 나무 상자에 사진과 욕설이 붙어 있습니다. 법복을 입은 판사의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장입니다. 그 옆엔 비슷한 모양의 상자에 해골 모형이 누워 있는데 박영수 특별검사의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앞에 설치해 놓은 것들입니다. 선고 당일에는 집회 시위도 2건이 신청돼 있습니다. 대한애국당 관계자 등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인데 예상 참가 인원을 6,500명으로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대비할 계획입니다. 특히 불법 과격 행위 등을 엄담할 방침입니다. 또 법원은 경찰에 담당 판사의 신변 보호 요청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법원 내 출입 통제도 고려 중입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오늘 최순실 씨의 항소심 첫 재판도 시작됐습니다. 최 씨의 변호인은 국정농단이 기획됐다면서 다시 태블릿 PC 조작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JTBC 관계자들을 비롯해서 10여 명에 대한 신문이 필요하다면서 무더기로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과 무관한 증인 신청이라면서 즉각 반발했습니다. 임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인정되면서 징역 20년형이 선고된 최순실 씨의 항소심 재판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최 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대통령을 조종했다는 누명을 벗고 싶다며 국정농단이 기획됐고 태블릿 PC도 조작됐다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이어서 14명에 달하는 증인을 신청했습니다. 증인 명단은 국정농단 사건의 기폭제가 된 태블릿 PC를 입수해 보도한 JTBC 손석희 사장과 기자 2명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동안 조작서를 퍼뜨려와 JTBC로부터 소송을 당한 변희재 씨 등도 신청 명단에 올렸습니다. 특검에 파견 갔던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 검사까지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검찰과 특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최 씨의 범죄와 무관한 인물들이라며 신청을 받아줘선 안 된다고 재판부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증인을 신청하려면 최순실 씨 뇌물 혐의의 핵심 증인인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도 불러야 하는데 정작 이들은 왜 뺐느냐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검토한 뒤 일주일 뒤인 오는 11일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2주일이 다 돼갑니다. 수감 직후만 해도 재판을 통해서 혐의를 다투겠다면서 자신감을 보인 이 전 대통령이었는데 최근엔 잠을 잘 못 자고 있는 데다가 아들 이시영 씨가 검찰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에 착잡한 표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은 불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아들 시형 씨가 재판에 넘겨질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 낯빛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내가 시형 씨를 기소할 모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군요. 좀 착잡한 표정이시더라고요. 그 말씀 들으시고 별 말씀 없는 걸 보니까 뭐 각오를 하시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앞서 검찰은 어제 시형 씨를 불러 다스를 통한 횡령 등 혐의에 대해 16시간 동안 조사했습니다. 시형 씨는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째 구치소에 접견을 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오늘도 둘째 딸 승연 씨와 이동관 전 홍보수석 등 측근들이 이 전 대통령을 찾았습니다. 변호인과 측근 등에 따르면 구치소 생활 13일째인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얼굴이 붓고 잠을 잘 자지 못한다고 알려집니다. 수면 유도제와 진정제를 처방받을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약 처방은 주말쯤 의료진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거부에 따라 옥중 조사를 하지 않고
오는 10일쯤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중국의 1,300개 핵심 품목의 관세 폭탄을 발표한 미국에 대해서 같은 수준의 보복을 경고한 중국이 불과 한나절 만에 행동에 나섰습니다. 중국은 약 3시간 전에 미국의 보복에 맞춰서 똑같은 500억 달러 규모로 추가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두 거인들의 싸움이 서로 정면으로 돌진하는 치킨 게임이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문제는 둘의 싸움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잠시 후에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입니다. 중국 당국이 오늘 오후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메주콩 등 미국 농산물과 미국산 자동차, 항공기에 세율 25%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관세 대상 품목 수는 총 106개입니다. 같은 날 미국 무역대표부가 1,300개 중국 품목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자 내놓은 반격 카드입니다. 중국의 관세 보복 규모는 미국이 중국에 매기겠다고 한 500억 달러에 똑같이 맞췄습니다. 미국산 대두와 자동차는 중국이 세계 2위의 수입국입니다. 중국은 전날 미국산 돼지고기 등 128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핵심 제조업 노동자와 농축산 농가를 겨냥한 것입니다. 앞서 미국은 추가 고율 관세 부과 대상 1,300개 품목을 중국의 우주항공 산업과 IT, 바이오 산업 등에서 추렸습니다. 중국이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첨단 분야를 겨냥해 경고를 한 겁니다. 중국 국무원은 이번 발표에서 추가 보복 관세의 시행 시기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달 11일까지 관세 여론 수렴 절차를 진행하는 미국을 압박하고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입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보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 이 두 고래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양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이에 끼인 처지라는 겁니다. 중국의 수출길이 막히면 핵심 부품을 대는 우리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금융시장에도 파장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오늘 우리 증시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 TV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지만 핵심 부품인 디스플레이는 한국산입니다. TV 가격의 40% 이상은 우리 기업 몫이라는 의미입니다. TV뿐만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반도체도 상당수가 한국산입니다. 한국의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인데 그중 80%가 부품과 소재, 즉 중간재입니다. 중국은 이를 수입해 미국 등으로 가는 수출품을 만듭니다. 중국의 수출이 줄면 우리도 덩달아 타격을 받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이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우리 수출 손실이 39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한국무역협회의 분석입니다. 우려가 커지면서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팔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크게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환율 조작국 발표를 앞두고 중국 위안화는 물론 원화 가치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 수출 기업들은 이중 타격을 받을 전망입니다. JTBC 박여우입니다. 두 차례에 걸친 우리 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이 어제 막을 내렸습니다. 이 성과를 바탕으로 남북은 이제 정상회담 준비에 본격 돌입하게 됩니다. 당장 내일은 오는 27일 정상회담 때 의전과 경호 그리고 보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논의하는 실무회담을 열고 오는 7일에는 또 정상 간 핫라인 개설을 위한 회담도 따로 열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가장 중요한 회담의 의제를 놓고서는 양측 모두에서 내부 논의가 활발한 상황인데 청와대는 오늘 아무튼 비핵화 문제에 집중한다. 이 문제 외에는 설사 남북 경협 문제처럼 관심이 큰 이슈라고 해도 다루지 않겠다. 이런 원칙을 밝혔습니다. 고석승 기자. 남북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바로 비핵화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문제가 주요 의제라며 핵심 의제에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핵화 외의 다른 문제들은 현재로선 모두 후순위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남북경협 재개 의제 논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까지 거론하며 정상회담에서 경제 협력을 활발히 논의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비핵화에 집중하고 경협 관련 의제는 남북회담에 이어 다음 달 열릴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국제사회 분위기를 봐가면서 논의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에 경제 관련 부분이 별도로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 의제 설정을 위해 열릴 것으로 보이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우리 측은 정상회담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질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에 임할 전망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 완화 등 이미 밝힌 3대 의제를 중심으로 초안을 만들고 있다며 통일부 장관 중심으로 의제와 관련해 자문단의 의견도 매일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구석승입니다. 우리 가수들이 13년 만에 평양 공연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돌아왔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모두들 돌아와서 몸 좀 누울 정도로 다 쏟아냈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굳어있던 평양 관객들이 마지막엔 환호를 보냈던 것도 바로 그 때문이겠죠. 온누리 기자입니다. 실향민 부모를 둔 강산에는 결국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누르고 있었는데 이거 한번 터지면 이게 잘 안 멈추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위로하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사실 처음엔 12,000 관객들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걸그룹 레드벨벳의 노래가 너무 낯설었나 봅니다. 하지만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노래들이 이어지자 익숙한 선율에 몸을 맡겼습니다. 최진희의 잔잔한 노래에 미소 짓고 이선희의 강렬한 노래엔 손뼉으로 박자를 맞췄습니다. 경직됐던 모습은 사라지고 옆 사람과 귓속말도 하고 일부는 오래 간직하려는 듯 휴대폰에 공연을 담기도 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호응에 신이 난 건 우리 가수들이었습니다. 남쪽에서도 공연하고 북쪽에서도 공연하고 나중에는 전 세계를 돌면서 공연을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은 모두가 일어나서 함께 불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북한 관객들은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았지만 밝은 웃음을 지으며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JTBC 온누리입니다. 공연을 마친 우리 측 예술단은 오늘 새벽에 평양을 떠나서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윤상 감독은 김정은 위원장이 말한 가을 공연에 대해서 말을 아꼈지만 일단 북측은 이런 공연을 더 하고 싶다는 생각은 갖고 있는 것으로 읽힙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우리 예술단은 장비 철수 등의 시간이 걸려 오늘 새벽에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지친 가운데서도 표정은 밝았는데 여전히 실감은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현실적으로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하셨고 또 그만큼 아마 인천에 도착해서야 내가 어떤 공연을 하고 왔나 실감들 하실 것 같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앞서 언급한 가을 서울 공연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이었습니다. 아직은 결정된 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술단이 어젯밤 평양을 떠나기 전 환송 만찬을 마련한 북측은 앞으로 교류를 더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정이 통하면 뜻이 통하고 뜻이 맞으면 길이 열리기 마련입니다. 서로 힘을 합친다면 온 결의에게 더 훌륭하고 풍만한 결실을 안겨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술단 단장을 맡았던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다시는 10여 년에 한 번씩 만나는 일이 되풀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평양에서 열린 남북 합동 공연 그야말로 서로 딱 하루만 만났다고 하는데 그러나 무대에선 서로 어색함이 없이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노랫말이라는 것이 원래 이렇게도 저렇게도 잘 맞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합동 무대에는 유난히 잘 어울리는 곡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남과 북의 가수는 노래를 시작할 때 잡은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노래 제이에게는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다시 만난 다정한 연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노래 얼굴은 정말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불렀습니다. 남북 합동 공연을 위해 단 하루, 그것도 6시간 동안 입을 맞췄는데 따스한 하모니가 만들어진 겁니다. 오랜 기다림이 원망스러운 듯 최진희는 노래를 마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오고 싶었습니다. 진짜. 마지막 공연이어서 그런지 미소를 기억해두자. 너를 못 잊어라는 노랫말도 더 크게 들렸습니다. (2시간 30분간) 이어진 공연. 마지막엔 남북 가수들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선희는 김옥주와 다시 만나 반갑게 손을 마주치고 또 손을 잡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평양에서 울려 퍼진 우리 가수들의 노래가 이렇게 와닿을 줄 몰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7살 아이가 현직 공군인 외삼촌 박모 씨에게 맞아 숨진 사건을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군 조사에서 박 씨는 효자손으로 아이를 체벌했다고 밝혔지만 A군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온몸에 멍자국이 발견됐습니다. 특히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아이를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40분쯤 구급차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구급차에는 현직 공군 외삼촌 박모 씨에게 2시간가량 폭행당해 숨진 만 7살 A군이 타고 있었습니다. 2분 만에 사망 선고를 한 거죠. 휴대생수 같은 거 사후 감식이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박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A군을 거실에서 2시간 가까이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 상태에서. 공군에 따르면 폭행 당시 집안에는 박 씨의 부인도 있었고 A군의 어머니는 외출한 상태였습니다. 너 때문에 죽었잖아. 욕은 막 하더라고요. 엄마라는 사람이 삼촌에게 네. 박 씨는 헌병대에서 A군의 엉덩이를 효자손으로 60여 회 때렸고 이전에도 3차례 비슷한 체벌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 따르면 사망 당시 A군은 온몸이 멍든 상태로 추가 폭행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교육청에 따르면 A군은 사망 며칠 전에도 얼굴에 멍이 든 채로 등교했습니다. 학교 측도 이를 파악했지만 경찰이나 아동기관에는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물어보니까 내가 넘어져서 그랬다. 한번 누가 멍들었다 해가지고 112 신고할 수는 없거든요. 공군은 추가 폭행 여부와 함께 아동학대 방조 혐의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윤재영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였습니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피해자 김지은 씨의 휴대전화 저장 기록을 삭제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법원에 들어서며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시간 4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첫 번째 심사 때보다 1시간가량 더 걸렸습니다. 사안의 특성상 법정과 검찰 조사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면서 안 전 지사 측의 증거인멸 가능성을 강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첫 영장 기각 이후 보강 수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안 전 지사 측이 김지은 씨가 쓰던 업무용 휴대전화의 저장 기록을 삭제한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삭제 시점이 지난달 13일 검찰이 충남도청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이라는 점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 측이 의도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고소인에 대한 성폭력 혐의는 이번에도 영장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안 전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 결정될 전망입니다. JTBC 박준우입니다. 미투 운동을 촉발시킨 서지현 검사는 성추행 뒤 보복성 사무감사를 당했고 결국 통영지청으로 좌천됐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사무감사 결재 라인에 있던 조희진 검사장이 진상조사의 책임자가 될 수는 없다고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꾸려진
권인숙 위원장의 성범죄대책위원회도 오늘 같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서지현 검사는 2014년 여주지청 근무 당시 보복성 사무감사 뒤 징계를 당했다고 밝혀왔습니다. 당시 사무감사 주체는 서울고검 감찰부인데 차장검사와 서울고검장 결재를 거쳐야 합니다. 현재 서지현 검사 성추행 의혹 진상조사단장인 조희진 검사장이 바로 당시 차장검사였습니다. 법무부 성희롱 성범죄대책위원회가 이에 대한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했습니다. 2014년 서지현 검사의 사무감사의 결재자 중에 조희진 검사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바로 연속회의를 가져 그러면서 법무부에 조사단 조사 결과에 신뢰를 높일 조치를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대한변협에서 추천받은 변호사 2명을 위촉해 조사단 활동을 견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한편 권 위원장은 법무부에 소속된 8천여 명의 여성 직원을 상대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가 곧 마무리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까지 4건의 피해 사례 신고가 있었고 현재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취업이 안 될까 봐 혹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을까 봐 성폭력을 당하고도 속만 끓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최근에는 사람 눈이 많은 면접장을 피해서 사전 면접을 한다는 핑계로 지원자들에게 접근해서 성희롱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대표의 비서 자리에 지원한 20대 여성 A씨는 밤늦게 카카오톡으로 사전 면접을 하자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진짜 면접처럼 2시간 동안 성실하게 답했지만 대표는 점점 이상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슨 순정을 말씀하신지는 모르겠는데 업무적으로라면은 최선을 다할 자신은 있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더니 아직 사회 초년생이라서 잘 모르시나 본데 실질적으로 비서와 상사 사이에 80%는 애인 관계다. 이 씨 말고 다른 지원자들도 이런 식으로 성희롱을 당했습니다. 한 중견 화장품 업체에선 사전 면접을 핑계로 지원자들을 술자리로 불러내 성추행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점수를 받고 싶은 청년들의 마음을 이용한 겁니다.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42%가 근무 중에 성희롱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20대 남성은 아르바이트 가게의 사장과 매니저가 성관계에 대해 묻고 몸을 만지자 신고했지만 맞고소를 당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머리까지 빠지고 내가 피해자인데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된 느낌? 일자리 때문에 성희롱까지 참아야 하느냐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헤어진 남자친구가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공인인증서까지 도용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공포 그 자체겠죠.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스토킹도 처벌이 잘 안 됩니다. 피해 사실을 본인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오피스텔 복도를 지나갑니다. CCTV 속 남성은 지난해 5월 임모 씨와 헤어졌는데 그 후 매주 금요일마다 이곳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집 앞에 편지를 놓거나 음성 메시지를 남기는 수준이었습니다. 나야. 네가 싫어하는 거 아는데 그렇게 됐네. 소름 끼치고요. 갈수록 심해져 자신이 죽었다는 부고 문자를 보내고 임 씨의 계좌번호와 주민등록번호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금전적 손해나 물질적 손해가 없었기 때문에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담당 부서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이 가해자는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여성 긴급전화에 도움을 요청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화번호를 바꾼다거나 3번째 바꿨어요. 죽이겠다 그러거나 이런 문자가 아니어서.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스토킹 가해자에게 징역형까지 가능하게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 손해, 상해 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가 피해를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스토킹 사건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칼 맞고 죽어야지 수사가 해주는 건가요? 여가부는 오늘도 후속 조치를 내놨지만 지난 대책과 마찬가지로 이런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초등학생 아이를 방과 후에도 학교가 돌봐주는 돌봄교실은 대표적인 보육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돌봄교실 현장을 찾아서 현재 저학년 위주인 이 정책을 임기 내에 전 학년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서울의 한 초등학교를 찾아 초등 돌봄교실을 참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보육을 책임지는 건 중요한 국정과제라며 공적 돌봄 체계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아이들 누구나 방과 후에 가정이든 학교든 마을이든 어느 한 곳에서는 반드시 돌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임기 안에 돌봄 서비스를 받는 아동의 숫자를 현재보다 20만 명 늘리고 혜택을 받는 대상도 모든 학년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방문해서 문 대통령은 지난 2일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인질 사건에 대해선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에서 내려 1일 방문증을 받아 입장해 교육부의 학교 방문 매뉴얼을 따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이성대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오늘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야권의 대표 선수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제1야당인 한국당은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위선과 무능이 판치는 세상을 서울시에부터 혁파하겠습니다.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은 서울시청이 바라다 보이는 서울시의회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었습니다. 7년 전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불출마 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서울 시민의 열망에 답하지 못한 것에 사과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기득권 양당은 경쟁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정당이라며 야권 연대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안 위원장은 본인 스스로를 야권 대표라 칭했습니다. 야권의 대표 선수로 나온 저 안철수로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자유한국당에선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무슨 서울시에 경험이 있습니까? 시장만 했다가 결국은 그만두고 이제. 여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영선 서울시장 예비후보는 서울시장 자리를 대권을 향한 디딤돌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했고 우상호 예비후보는 준비 안 된 후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당은 오는 6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를 전략 공천할 예정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송파 을의 경우가 특히 그런데 최재성 민주당 예비후보가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적힌 어깨띠를 두르자 같은 당의 경쟁자인 송기호 변호사가 낡은 정치라고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최재성 전 의원의 어깨띠엔 문재인의 복심이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습니다. 지난해 대선 캠프에서 제1상황실장을 맡는 등 문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실 관심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살고 있고 이번에 그런 자세로 출마했습니다. 그러자 송파을 민주당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 중인 송기호 변호사가 공개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경선에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건 낡은 정치라는 겁니다. 대통령님에게 누가 되는 행위입니다. 우리 촛불 민심에 어긋나는 이런 낡은 정치를 멈추어 달라는. 그러면서 송파에서 23년간 살아온 자신이 민주당 후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여론조사에서 사용할 예비후보들의 직함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이름 사용 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들어간 경력을 넣으면 여론조사에서 최대 15%포인트가 올라간다는 분석도 있다며 당내 경쟁에서 대통령의 이름을 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경남 합천에서 산행을 갔던 주민 800여 명이 1인당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군수선거 입후보 예정자로부터 교통 편의와 음식물을 제공받았기 때문입니다. 선거 때 유권자가 금품을 받은 사건 가운데 가장 많은 과태료를 내는 사례로
기록될 수도 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합천군 황강체육공원에 관광버스 24대가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 2월 24일 지역 한 산악회 주최로 회원과 주민 등 800여 명이 산행을 갔습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산악회 간부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산행에 함께 간 합천군수 입 후보 예정자를 인사하게 하고 지지 반응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 조사 결과 산악회는 1인당 2만 원의 회비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공된 교통 편의와 음식은 1인당 5만 2천 원이었습니다. 1인당 3만 2천 원의 기부 행위가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대 50배인 160만 원이 과태료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산행 가는데 2만 원만 내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받아가는 거지. 아무도 모르고. 입 후보 예정자는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18대 대선 때 수목원으로 단체 관광을 갔던 충북 옥천 주민 318명이 낸 2억 2천만 원이 역대 가장 많은 과태료 액수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가 국민투표법부터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4년 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는 것을 이대로 방치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은 청와대가 추진하고 있는 개헌을 하려면 반드시 밟아야 하는 절차입니다. 정재윤 기자입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국민투표법을 처리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개정해줘야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투표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를 바로잡지 않고서 헌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고 볼 수 없으며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14년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개정을 주문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이달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선거인 명부 작성 등 투표를 위한 실무 작업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임 실장은 또 정치권이 개헌을 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국민투표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율배반적인 태도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 내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하는 대통령 서한을 국회에 보낼 계획입니다. JTBC 정재윤입니다. 이대 목동병원에서 숨진 신생아들을 맡았던 주치의 등 의료진 3명이 구속되자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도 밝히지 못한 채 의료진에만 책임을 떠넘긴다는 겁니다. 반면 유족들은 말장난으로 책임을 피하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마녀 사냥을 당장 멈춰라. 말장난 그만하고 사과부터 해라.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숨진 지 100여일째인 오늘 새벽. 주치의 2명과 수간호사 등 3명이 구속됐습니다. 하지만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파장은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인은 오늘 성명을 내고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 진짜 범인이라면서 의료인을 희생양 삼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공의협의회와 간호사연대, 의대 교수협의회도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의료계는 수사 초기부터 꼬리 자르기라며 복지부와 병원장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지난 1월 국과수는 숨진 신생아들이 항생제 내성균인 시트로박터 푸른디균에 감염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달 이를 근거로 수액세트 오염으로 내성균이 급속히 증식했다며 관리 책임이 있는 의료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감염 경로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의료계는 짜맞추기식 수사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면 피해자 가족들은 본질을 왜곡한 말장난이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침을 위반한 의료진 과실이 명백해졌는데 보건당국과 의료 시스템 뒤에 숨어 책임을 면하려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에 저희 유가족들이 가장 분노를 하고 있어요. 유가족들은 내일 만나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대학 교수인 아버지가 쓴 논문에 미성년 자녀가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사례가 50여 건이라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교육당국은 이들이 실제 연구에 얼마나 참여했는지 추가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연구 실적은 없고 입시용으로만 쓴 사실이 확인이 되면 입학을 취소할 계획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2008년 서울대 A 교수는 자신의 논문 공저자에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인 아들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이 사실을 알게 된 교육부는 실태조사를 벌여 비슷한 사례를 82건 잡아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2차 조사 결과 56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총 138건 중 고3이 71명, 고2가 40명으로 전체의 80%가 넘습니다. 대학 입시를 위한 이른바 스펙 쌓기라고 의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 학술 논문에 참여한 경우 특기자 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유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동아리 활동의 일부에다 갖다 끌어넣는 시기인데요. 동아리 활동과 세부 특기 사항에 지금까지는 기대가 돼요. 교육부도 앞으로 이 부분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고도 대입에 악용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또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논문에 미성년자가 이름을 올릴 때는 학년이나 나이를 명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2년 전 한 여중생이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을 대신 썼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생리대 업체가 독과점 시장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올렸다는 논란도 일면서 공정위가 1년이 넘게 조사를 벌였는데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제재할 규정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생리대 시장 점유율 46.6%에 이르는 유황 킴벌리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들어간 건 2016년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황 킴벌리가 3년마다 생리대 가격을 크게 올렸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입니다. 하지만 1년 반 동안 조사한 결과는 무혐의입니다. 제재를 할 만큼 가격 인상폭이 크다고 보긴 어렵다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법의 공백도 한몫했습니다.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은 기존 제품 가격을 올리는 것인데 유황 킴벌리는 주로 신제품을 출시하거나 제품을 리뉴얼하며 가격을 많이 올렸기 때문입니다. 조사 결과 기존 제품은 평균 3.9%, 최대 7.1%로 인상폭이 크지 않았지만 신제품 등은 평균 8.4%, 최대 77.9%로 인상폭이 컸습니다. 특히 신제품 등은 한 번에 20% 이상 올린 적이 5번이나 됐습니다. 소비자들은 폭리 여부를 판단하는데 기존 제품과 신제품을 구분하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신제품이라서 소재도 더 좋은 것 아닌데 왜 가격대가 오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공정위는 앞으로 신제품 명목으로 가격을 부당하게 올렸을 경우에도 제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네, 오랜만에 보는 파란 하늘이 정말 반가웠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맑게 열린 건 봄비 덕분입니다. 다만 기온은 많이 내려갔습니다. 강원도에는 이렇게 5cm가 넘는 눈까지 왔습니다. 벚꽃이 가득 폈던 설악산에는 하얀 눈으로 뒤덮이면서 다시 겨울이었습니다. 조승현 기자입니다. 해발 1450m 설악산 소청대피소에 눈보라가 휘날립니다. 산 전체가 어느새 하얀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지난 주말 산 아래 설악동엔 활짝 핀 벚꽃을 따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악산의 계절은 다시 겨울로 돌아갔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이 미시령과 진부령에 5cm씩 쌓였습니다. 강원 산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엔 비가 내렸습니다. 최고 40mm나 내려 봄비치곤 꽤 많은 양이었습니다. 비바람이 미세먼지를 쓸어낸 덕분에 공기는 투명할 정도로 깨끗해졌습니다. 18.5mm의 비가 내린 서울은 시정거리가 20km를 넘어 모처럼 시야가 탁 트인 하루였습니다. 비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새벽에 중부지방에서 시작돼 아침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 20에서 60mm, 그 밖의 지역은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구름을 따라 들어온 찬 공기는 주말까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 기온이 서울 10도 등 평년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말엔 아침 기온이 3도까지 떨어져 때늦은 꽃샘추위로 이어집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네, 요즘 전국의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좀 달라진 풍경이 보입니다. 개나리, 진달래, 목련, 벚꽃
이 순서로 한두 주씩 치차를 두고 피던 꽃들이 요즘은 한꺼번에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그 불똥이 봄꽃 축제로 튀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벚꽃으로 하얗게 물든 서울 여의도 윤중로입니다. 당초 오는 7일 개화가 예상됐는데 벌써 흐드러지게 핀 겁니다. 사람들이 더 몰려있는 곳에 가보니 벚꽃 사이로 개나리와 진달래도 보입니다. 옛날엔 개나리, 진달래 순서대로 폈는데 지금은 한 번에 쫙 다 펴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고 좋고요. 서울을 기준으로 올해 개나리 개화일은 지난달 28일, 진달래는 다음 날인 29일이었습니다. 과거 뚜렷했었던 봄꽃 개화일의 경계선이 점차 모호해지는 모습입니다. 기후가 따뜻해지면 일사량의 차이라든지 또 바람의 어떤 세기라든지 속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복사 에너지 양도 좀 달라지거든요. 그게 이제 또 개화를 이제 좀 변화시킬 수가 있고요. 불똥은 봄꽃 축제로 튀었습니다. 경기도가 올해 벚꽃 낭만 산책 행사를 오는 13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직도 일주일 넘게 남았는데 수원의 벚꽃은 이미 만개했습니다. 주말까지 비가 오고 나면 축제일에는 벚꽃이 다 떨어지고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여의도 벚꽃 축제도 해마다 12일과 3일, 10일, 4일 등 시작일을 바꿨고 올해는 7일 시작합니다. 의성 산수유 축제나 여수 영취산 진달래 축제 등 지역의 대표 꽃축제 일정도 해마다 들쭉날쭉한 실정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오늘 오후 경기도 파주시에 있는 LG 디스플레이 단지의 공사장에서 불이 나 노동자들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옥상으로 대피한 10명 가운데 9명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치솟습니다. 미처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작업자 10명은 옥상에서 구조를 기다립니다. 야, 저 사람들 어떡하냐? 오늘 오후 3시쯤 경기 파주시의 LG 디스플레이 단지 안 공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폐수처리시설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불똥이 튀어 스티로폼 등 자재에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큰 불길은 40분 만에 잡았지만 건물 안이 연기로 가득 차 진입이 어려워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일하던 노동자 수백 명은 밖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다급했죠. 그 근처에 작업자분이 수백 명 있었거든요. 이제 우르르 한 번에 다 나온 거죠. 옥상으로 대피한 10명은 구조대가 준 마스크를 쓰고 계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가운데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이 수습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정부가 수거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전처럼 재활용품을 버릴 수 있다고 했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이 여전합니다. 일부 업체가 계속 수거를 거부하고 있고 쓰레기가 쌓여가는 아파트도 늘고 있습니다. 서준석 기자입니다. 구석에 모아둔 쓰레기 더미가 천장에 닿을 듯 쌓였습니다. 지난 주말 재활용품 대란이 시작된 뒤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근 업체가 모두 재활용품 수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6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전부 다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수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모든 업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기로 했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일부 재활용품 업체는 수거를 해놓고도 분류 작업은 아예 중단했습니다. 재활용품 가격이 내려가면서 분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건은 들어오는데 제 물건이 아니죠. 쓰레기하고 침대에 없으니까. 정부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지 못했다는 곳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가 수거를 안 한다고 누가 수거를 한다고 한지를 저는 몰랐죠. 정부는 재활용품을 수거하면 지원금으로 보상하겠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활용품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근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JTBC 서준석입니다. 식용 개를 키우는 농장 주인들과 동물단체가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개 농장 주인들은 분뇨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농장 문을 닫게 한 법 개정에 반발했고 동물단체는 위생관리상 당연한 일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단체는 물러가라! 불법기능성을
양쪽 모두 물러설 기미가 없습니다. 반대편 집회가 시작되자 꽹과리를 치며 항의합니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한쪽은 가축분유법 개정을 찬성하는 동물단체, 다른 한쪽은 반대하는 육견협회로 나뉘었습니다. 두 단체 간의 입장 차이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은 정부가 개농장만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일정한 분뇨시설을 갖추지 않은 개농장을 폐쇄할 수 있도록 한 데 반발한 겁니다. 남은 여생을 뭐 먹고 살겠습니까? 오로지 개만 안 돼 하는 그런 악법들을 앞다투어 만들기 때문에 농장주 300여 명이 집회를 열자 동물단체도 맞불을 놨습니다. 위생이나 안전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 할 것입니다. 농장주들은 지난해처럼 집회에 식용견을 데려오려다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헌재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육견협회는 위헌 인용이 되지 않으면 오는 27일 다시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있는 유튜브 본사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숨지고 최소 4명이 다쳤습니다. 임직원 2,000명이 일하는 대형 사업장에서 그것도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보소현 특파원입니다. 건물들 사이에 있는 야외 구내식당에서 총성이 울린 건 현지 시간 3일 오후 1시쯤입니다. 한창 식사 중인 사람들에게 용의자가 총격을 가했습니다. 직원들은 사무실이나 회의실로 피신해 바리케이트를 치는 등 공포에 떨었습니다. 총기 난사 과정에 3명이 총상을 입었고 1명은 피하는 도중 다쳤습니다. 경찰은 30대 여성 용의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본사 건물에서 직원들이 빠져나오는 장면도 목격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단독범으로 보이는 용의자가 불화 중인 남자친구를 향해 총을 쐈을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유튜브 본사가 있는 샌프란시스코 주변에는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 세계적 IT 기업이 모여 있습니다. 최대 규모의 총기 규제 시위가 있은 지 열흘 만에 실리콘밸리 한복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4년간 160건의 총기 난사 사건에서 여성에 의한 범행은 6건에 불과했다며 이번 사건이 이례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아내를 죽인 혐의로 수감돼 있던 경북 영천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 씨가 지난달 25일 새벽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22일 운전하던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정 씨는 아내를 살해하지 않았고 죽음으로 결백을 주장하고 싶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지난달 27일 저녁 보라색 이불을 뒤집어 쓰고 사라졌던 22살 김모 씨가 어제 오후 주거지 인근 부산 금정산에서 경찰에 발견돼 가족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김 씨는 일주일 동안 추위를 피해서 계곡에 있는 큰 바위 및 움푹 들어간 곳에서 잠을 잤고 주변에 피어있는 진달래꽃을 따먹으며 지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일본의 침략 전쟁 때 만주에서 생체 실험을 한 관동군 731 부대 장교들에게 교토대가 줬던 박사 학위를 취소해야 한다고 일본 학자들이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인체 실험이 사실이라면 장교들의 논문은 날조된 것이고 비인도적인 것인 만큼 교토대가 검증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고 교토신문이 전했습니다. 731 부대엔 교토대 의학부 출신들이 있었고 교토대는 약 20명에게 박사 학위 등을 수여했습니다. 김남호 DB손해보험 부사장이 장인이 대주주인 차바이오텍의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나와 금융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차바이오텍은 4년 연속 적자로 지난달 관리 종목에 지정됐는데 김 부사장은 이보다 한 달 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팔아 20억 원에 가까운 이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퇴비가 되담한 음식물 쓰레기 천여 톤이 마을에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썩은 개울물 악취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처리 비용을 아끼려는 음식물 업체 때문이라는 게 주민들의 주장입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 기자입니다. 양파와 파를 많이 기르는 전북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 이 평온하고 아름다운 이 마을에 갈등이 시작된 건 올해 초 폐축사에 수백 톤의 음식물 쓰레기가 쌓이면서부터입니다.
멀리서 보기엔 문제가 없는 흙더미입니다. 가까이 갈수록 냄새가 진동합니다. 시끄러우니 음식물 쓰레기라 말도 못하지. 아침에 문 열면 냄새 확 풍겨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쉬하는데 쓰지를 못하잖아요. 쓰지 않는 축사에 흙 300여 톤이 쌓여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일반 흙처럼 보이는데 이걸 한번 팔 때마다 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코를 박은 것 같은 악취가 몰려옵니다. 이 사이사이에 콩나물이나 일반 음식 쓰레기, 김치 쪼가리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 보면 고구마 껍데기나 닭 뼈도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흙을 쌓아뒀던 바닥에는 검정색 썩은 물들이 고여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퇴비화할 때 필수인 선별과 분쇄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갖다 주지 돌라고 해서 갖다 써버리고 좋으니까 에이 좀 더 주야겠어. 욕심이 있은 게. 퇴비 아니에요. 일반 퇴비 아니에요. 그냥 와. 생물이요. 음식 쓰레기요. 악취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을 냇가가 오염되는 겁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썩으면서 검은 물로 액체화가 돼 농수로로 들어가는 겁니다. 흰 거품이 곳곳에 피어오릅니다. 지금 파보면은 왜 지렁이 같은 거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냐면 오염이 돼서 여기 지렁이가 살을 수가 없어요. 제일 큰 저기는 거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곳 냇가 바닥이 보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깊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렇게 찔러 보니까 물이 혼탁해서 이 바닥이 얕은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안쪽에는 하얀 거품들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물이 썩었을 때 생겨나는 비포입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물을 떠서 냄새를 맡아보면 상당히 악취가 납니다. 지난 겨울부터 이곳 전북 완주뿐 아니라 전북 무주 등에서 비슷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전북의 환경단체에 따르면 이렇게 잘못 처리된 음식물 쓰레기 양이 1000여 톤을 넘습니다. 쓰레기가 배출된 곳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도 경계를 넘어 충남 공주의 한 음식물 처리 업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음식물을 비료로 만들기 위해선 톤당 1000원 정도가 듭니다. 이 돈을 아끼려고 정상적인 처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보통 30일 걸리는 발효를 30분으로 단축시킨 정황도 포착됩니다. 일단 파쇄해서 수분 좀 빼고 급속 교반해서 내보내는 좀 하는 거. 이거는 이제 보통 한 30분 정도 돼요. 최하 빨라도 15일이에요. 30분 만에 발효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걸 다 없애고 퇴비가 돼야 되잖아. 지자체는 이미 나대지에 쌓인 비료는 성분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의 미비함도 지적합니다. 수속 기간이 이렇게 우리 법으로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시민들은 재활용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매일 음식물 쓰레기를 신경 써서 분류해버립니다. 하지만 지자체의 안일한 관리 감독에 이 재활용은커녕 새로운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구혜진입니다. 잠깐! 그냥 아무 칫솔이나 쓰시려고요? 에이, 이젠 자동으로 닦으세요. 자동 칫솔 쿨샷. 칫솔모가 3개, 3개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3개의 칫솔모가 왕복과 쓸어내림을 동시에 안쪽까지 시원하게 자동으로 닦아주니까 쿨샷으로 바꾸세요. 시원함에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도 쿨하게 자동 칫솔 쿨샷. 닦아보실래요?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은 직원, employee라는 말 대신 동료, associate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트럭 운전사도 최고 관리자가 될 수 있다. 즉 열심히만 하면 기회는 동등하다고도 말했죠. 작년 기준 세계 기업 매출 1위, 전 세계 12,000여 개 매장을 운영하는 월마트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원칙은 무노조 경영이었습니다. 회사 측 주장에 따르면 노조 따위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노조가 필요 없을 정도로 노동자들의 불만이 없는 좋은 회사. 그러나 몇 해 전부터 월마트의 가려진 얼굴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노조 활동으로 의심되는 행동은
즉각 사내 핫라인을 통해서 신고됐고 회사는 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감시했습니다.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면서 파업한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징계했으며 심지어 로키드 마틴의 첨단 기술까지 동원해서 직원의 SNS 계정을 사찰한 내용이 들통나기도 했습니다. 50년 이상 무노조 경영을 고수한 세계 굴직 기업이면 그 이면에 가려진 그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종업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하다. 역설적이게도 월마트의 창립 정신은 이러했습니다. 바로 그 기업, 그들 역시 그룹 내 직급과 호칭을 없앴습니다.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고 업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온 기업의 총수 역시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쇄신과 준법을 거듭 강조해왔죠. 그 약속은 유효한 것인가? 이미 5년 전에 흐지부지 덮여버리고 말았던 삼성의 이른바 노조 와해 문건이 다시 공개됐습니다. 부정하기 어려운 6천여 건의 문건과 집요한 사찰과 방해 공작으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어두운 골방에서 대명천지로 나왔습니다. 삼성 앞에서 한없이 무딘 수사당국이 시험대에 올랐다. 5년 전에 이른바 S그룹 문건을 공개한 의원의 말처럼 수사당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는데 시험대에 오르게 된 대상에는 비단 수사당국뿐만이 아니라 삼성 앞에 맥없이 굴종했다는 언론도 법조계도 또한 스스로 거듭나겠다고 말한 삼성 자신마저도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 종업원이 행복하면 고객도 행복하다. 그러나 결코 노동자가 행복하지 못했던 월마트의 사례, 그리고 80년 무노조 신화를 이끌어온 삼성의 이건희 회장 역시 다음과 같은 말을 힘주어 강조했다고 합니다. 직원이 불행하고 고객이 불행한 회사가 잘 되는 것 맞습니까? 분명히 바로잡으세요.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수출길이 막혀서 분리수거 대란이 일어났다는 말 많이들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재활용 폐기물을 주로 수출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확인을 해보니까 오히려 수출보다 수입이 많았고 그 추세는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폐기물을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문제는 없는 건지 팩트체크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대영 기자, 수입이 더 많다는 건 좀 의외죠? 네, 1991년부터 분리수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폐기물을 수입하는 건 좀 의아합니다. 하지만 통계가 보여주는 실상은 달랐습니다. 2013년부터 5년간의 자료입니다. 우리가 수출한 폐기물은 연간 20만 톤 안팎이었습니다. 반면에 수입은 연간 200만 톤을 꾸준히 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보다 수입이 10배 정도가 많은 거죠? 네, 특히 올해 들어서 수입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품목들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트병 같은 폐플라스틱의 수출은 62% 줄었고 네. 수입이 113% 늘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으로 가던 미국과 일본, 유럽산 물량이 우리에게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폐지도 수출이 54% 줄었는데 수입은 127%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폐기물 수입이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폐기물은 쓰레기가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쓰레기는 아닙니다. 네. 법에 해롭지 않고 다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자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전한 것들만 수입이 되는지 정부가 관리합니다. 허가나 신고가 필수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수입이 늘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늘었나요? 총 25가지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네. 그중에서 이런 것들, 이 80%가 넘습니다. 네. 석탄재,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입니다. 이 원료로 시멘트도 만들고 충전지, 고무, 섬유 등을 만들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수입하는 건 아닌 거죠. 네. 근데 이제 국내에도 재활용 쓰레기 폐기물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계속 수입을 해서 들어오면
어쩝니까? 네, 문제는 수입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네. 제가 페트병으로 비교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흔히 쓰는 페트병인데 네. 이렇게 색깔과 재질이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듯이 상표가 접착제로 강하게 붙어 있어서 잘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네. 이렇게 분리 배출을 하더라도 재활용을 해서 옷을 만들기까지는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에 이건 수입된 페트병입니다. 네. 색이 투명하고 네. 재질도 통일이 돼 있습니다. 이건 재활용이 쉽습니다. 우리도 2009년부터 자율적으로 이렇게 개선하기로 협약을 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정말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처음에 아예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을 못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을까요? 국제적인 추세가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그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일회용이다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일회용을 줄이자는 정책도 후퇴했습니다. 2003년 일회용품 보증금 제도가 시작이 됐는데 2008년에 폐지됐습니다. 이명박 정부가 규제를 덜어준다는 취지였지만 오히려 부작용이 컸습니다. 2003년에 컵라면 용기 같은 합성수지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없애는 정책도 썼습니다. 하지만 2014년 규제가 완화됐습니다. 우리는 재활용 시설은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쓸만한 재료가 국내에 별로 없어서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남고 네. 수입은 수입대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치명적인 약점으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의 얘기 드릴까요? 예, 오늘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본인이 야권의 대표 선수라며 힘을 모아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예. 아무래도 야당 표를 나중에 선거 때는 자유한국당과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둔 듯 자유한국당 후보로 확실시 되고 있는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견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서울에 살지 않은 분이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로 나오시는 건 서울 시민에 대한 아주 큰 신뢰입니다. 예. 네, 김문수 전 지사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대구의 한 지역 위원장입니다. 예. 안철수 위원장은 박원순 현 서울시장을 향해서도 견제를 좀 했는데요. 마치 서울시를 7년 전에 맡겨놨는데 잘 못했다는 투로 7년 전에 박원순 시장에게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 잘 할 것이라고 믿었는데 서울시가 별로 변화한 게 없다. 변화할 시기를 놓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일단 양보를 한 것이 사실이라고 안철수 위원장이 주장했지만 안철수 위원장과 가까웠던 윤여준 전 장관은 2011년 당시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보궐선거가 있었을 때인데요. 그 뒤에 한 인터뷰에서 당시 안 교수가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2, 3일 뒤에 못하겠다고 했다. 아버지가 결사 반대해서 못하겠다고 하더라라고 당시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보 전에 불출마를 먼저 밝혔다는 얘기입니다. 예. 양보 프레임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예. 그나저나 박원순 시장은 이런 얘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를 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혹시 뭐 알아봤습니까? 예, 양보 프레임에 대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때와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 당도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양보다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자, 그 자유한국당과는 나중에 뭐 연대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일부에서 나왔는데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뭐 야당 대표라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가만히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오늘 안철수 위원장을 견제를 했는데요. 일단 이번에도 철수하는 것 아니냐라면서 비판을 했었고요. 정신 논평을 통해서도 본인이 야권 대표 후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다. 이미 안철수 위원장은 신선하지도 않다라고 좀 간결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서로 견제하는 모양새를 지금은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가 야권 연대설을 열어놨기 때문에 계속 연대설이 나오곤 있는데요. 안철수 위원장의 한 측근은 지금 116석 제1야당, 즉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서울시장 후보를 안 낼 수는 없다.
연대설은 그래서 어불성설이다라고 또 연대설에 대해 선을 그었습니다. 예. 뭐 하여간 자유한국당은 김문수 전 지사가 나온다면서요? 6일쯤 이제 공천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럼 며칠 안 남았군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출당과 탈당의 도리로 잡았습니다. 예. 이것도 바른미래당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안철수 위원장이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하자 같은 당 소속이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는 이른바 이제 비례대표 3인방이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를 그만 놔달라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자신의 정치 자산 정도로 여기며 볼모로 잡고 있는 현 사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 대표가 될 자격이 없으며 예. 네, 지금 소속은 바른미래당으로 나갔지만 활동은 민주평화당에서 하고 있는 비례대표들입니다. 이 상태대로 계속 가면 왜 선거 때 뭐 선대위원장을 맡기도 한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당에서 와서 예. 전대미문의 상황이긴 하죠. 지금 방금 얘기한 의원은 장정수 의원은 민주평화당의 대변인도 맡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여간 다른 당인데 다른 당 가서 대변인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소속인 바른미래당을 공격하는 모양새들이 종종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렇겠죠. 예. 노회찬 평화정의모임 원내대표도 얼마 전에 이제는 그만 이분들을 놓아주는 것이 정치 도리에 부합한다라고 출당을 시켜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그 뭐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예. 출당을 시켜주면 그냥 의원직을 가져가고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로 계속 지금 뭐 몇 달째 이러고 있습니다. 예,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좀 기이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오늘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철수 위원장은 당과 신념이 다르면 탈당하는 것이 도리다라면서 이른바 출당설에는 못을 박았습니다. 예. 맞지 않으면 그냥 당을 떠나라라는 얘기인데요. 양측이 서로 출당과 탈당에 대한 도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이한 형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는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패널 자격증으로 잡았습니다. 예. 뭡니까? 오늘 자유한국당의 홍문표 사무총장이 예. 한 시사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사 프로그램의 패널도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예. 여야를 통해서 패널로 나오시는 분들은 국가적인 자격을 줘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얼마 전 전혜옥 전 의원이 자유한국당의 자치단체장 후보로 얘기되고 있는 이인재, 김문수, 김태호 전 지사에 대해서 계륵 리스트다. 올드보이면서도 계륵 리스트라고 주장을 한 바 있는데요. 예. 이 전혜옥 전 의원을 빗대서 패널도 국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예. 참고로 전혜옥 전 의원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대변인 출신입니다. 그렇죠. 예. 그 뭐 패널의 수준을 근데 뭐 궁극적으로는 시청자가 혹은 청취자가 판단을 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예. 우선 국가 자격증 하면 그 어떻게 주는 건지 혹시 방법론도 얘기가 나왔나요? 방법론은 얘기가 없었습니다. 아마 예. 이제 패널에 대한 불만을 국가 자격증으로 우회적으로 얘기한 것이지 나중에 국가가 정말 자격증을 준다고 하면 그렇겠죠. 여기에 또 반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국가 자격증을 그럼 어떻게 주냐는 질문을 한 제가 우문이 되는 상황이네요. 예, 뭐 구체적인 얘기는 홍문표 사무총장이 하진 않았습니다. 빗대서 한 말이라고 그냥 예. 판단하죠. 예. 아무래도 시사 프로그램에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판이 많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이제 자격증 얘기가 나오니까 한 시사 프로그램에 전문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패널에게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제가 물었는데요. 예. 그러니까 시사 프로그램 패널의 국가 자격증보다 더 시급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격이다. 한번 당선되면 끝인데 국민 소화제 등 검증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비하인드 뉴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내일 새벽 중부지방에서 비가 시작돼서 아침에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또 낮 기온도 10도 안팎으로 크게 떨어지면서 쌀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끝나고 나서 곧바로 소셜 라이브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심수미 기자 등이 출연해서 삼성 노조와의 문건에 대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alk with me in the gentle rain.